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킨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선 넘은 도발에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겁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문책과 처형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도 보여드렸지만 윤석열 네네. 대통령의 발언 9.19 군사합의 합의를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그 발언 배경을 좀 짚어보기 전에 일단 9.19 군사합의가 뭐길래 이렇게 크게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건지 먼저 그 내용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9.19 군사합의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남북한 간에 서로 이 군사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신뢰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긴장이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내용들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일정 지역 내에서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그 군사 활동을 좀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항공 정찰과 같은 행위들, 이 작전이나 행위들도 되도록이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걸 지금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북한 간에 서로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수위를 넘는 짓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상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는 효력 정지 검토 얘기까지가 나오신 거죠. 예.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까지 직접 언급한 건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배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근데 결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내비친 거예요. 네. 뭐 그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이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인기 도발 같은 것이 이어져 왔고요. 또 이 작년 연말에 끝난 그 북한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 도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시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인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먼저 의지 차원의 이제 이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은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고 도발을 계속하면 손해보는 건 북한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가 당시에 맺어질 때 이게 상당히 북한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결국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존 합의 자체도 지금 효력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서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전방지역에서 정탈 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제약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북한 도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려면 북한 관련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찰 활동 같은 것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은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돼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요성과 북에 보내는 메시지 차원에서 이런 그렇죠.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건데 사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뭐 거의 1년가량 돼가는 이 상황에서 도발은 15번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 그렇죠. 들어서서 계속 네네.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게 네. 최근에 이제 26일 날 12월 26일에 있었던 무인기의 침범이 도화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국은 계속 누적된 이제 그 도발에다가 이제 무인기를 이용해서 수도권까지 비행을 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사인을 보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사일이나 이런 방사포 도발보다 오히려 무인기를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우리 군 당국은 더 크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우리 영역을 직접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공을 넘어온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더 불안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어떤 단계든 우리 단호한 메시지 자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영국 넘어왔다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무인기가 내려왔었다. 네네. 라고 그 당시에 보도가 됐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넘어오지 않았다. 근거 없는 얘기다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오늘 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넘어왔었던 것으로 어느 정도 또 사실 확인을 하는 것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궤적상은 용산 일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그 이 넘어온 무인기의 스펙상으로 그러니까 길이 한 1.8m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가지고 무슨 촬영을 했다라고 해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이상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런 사진을 찍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확인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걸까요? 예, 예.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문기가 넘어왔을 때 예상한 게 저 궤적 자체를 중간중간에 분명히 놓쳤을 것이다. 네, 점으로 표시가 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궤적 자체를 예상하는데 좀 그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그 완전히 그려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뭐 전반적인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용산 쪽도 비행 궤적안에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넘어왔던 지역이 이제 비행 금지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P73이라고 하는 지역. 그렇죠. 그거 어떤 구역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이 비행 물체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이 국가 안보라든가 아니면 시민 안전에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실상 비행 물체의 운용을 금지하는 지역이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정부도 역시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한 번만 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네네.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네. 군사 합의가 2018년에 합의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 처음으로 합의를 깨고 북한이 도발을 한 것, 그때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2019년이에요.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그 미북 합의가 노딜로 끝나면서부터 북한이 이제 그 이 방향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9년 11월에 서해에 있는 장린도에 해안포 부대가 해안포 사격을 했죠. 이게 지금 전방 지역의 그이 육상 군사분 개선 MDL이라고 하죠. 네. MDL이나 아니면은 그 해상 북방 한계선 NLL의 일상의 일정 지역에서는 포사격 훈련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어. 예. 이때가 처음에 이제 합의를 위반한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그렇게 합의를 깨고 도발해 왔을 때 북한이 주장한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 본인들이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의 기존 입장은 자기네들은 합의 깬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 쪽에서 그 이 위협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응당한 대응 차원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고된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트집 잡아서 항상 이제 그렇죠. 너희가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북한의 네네. 항상 명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는 그런 북한의 그 속내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남북한 간의 합의도 자기네들이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결국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긴장을 올리고 내리는 거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고 안 하는 거는 전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효력 정지도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들거든요. 네네. 아까 전에 북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이 비행 금지 구역을 뒀거든요. 군사분계선 일정 지역에서 이건 해상 그 경계선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북한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해상 경계선을 적용하는 기점들이 있어요. 예. 이 기점에 실제로 면적만 놓고 보면 우리 쪽 면적이 제한 구역에 더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북한의 고질적인 얘기하는 게 유류하고 물자 부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활발하게 전방 지역에서 그 공중 정찰 활동을 벌이기가 힘든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하기 힘든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북한이 사실 해군 공군력에서 열세라는 이야기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번 훈련을 할 때 비용이 들다 보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에게는 이렇게 서로 하지 않는 예, 것이 예.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찰 능력이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9.19 군사합의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못 해왔던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넘어왔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된 거지만 북한이 지금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는 무인기라는 게 지금 이번에 넘어온 무인기보다 조금 큰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양측의 경계선을 준수를 하면서 촬영을 해봐야 의미 있는
사진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방적에 있는 전술 무인기 같은 경우에 이제 송골매라고 하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 3m 이상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교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네. 우리는 만약에 비행 금지 구역이 없으면 이게 정찰기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정보 수집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효력이 정지가 되면.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거 외에 어떤 뭐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말고 특별한 우리한테 가지는 이 9.19 군사합의로 인한 이득 같은 부분도 어느 부분에 있겠습니까? 네, 9.19 군사합의라는 거는 당시에 맺었던 일종의 신뢰 구축 조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 이 정도까지의 계속 그 군사 활동은 서로 자극할 수 있는 군사 활동은 자제를 하면서 이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양쪽 다 이제 신뢰를 그 이제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착각을 한 게 결국 그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신뢰라는 거는요. 영어로 confidence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상대방이 이 수준 이상은 행동을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고 상대가 설사 약속을 어겨도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컨피던스의 핵심이에요. 네. 두 번째, 딱 그만큼만 믿습니다. 아, 상대가 한 3번 정도 약속을 지켰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통 신뢰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조치가 조금만 지켜지면 아 이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오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동안 사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이 일종의 안전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국판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어떤 도발을 해왔을 때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책임 소재를 가린다라는 거는요. 예. 상대방이 그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상대방도 나름 준수할 의지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내가 어기는 건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우리가 어기는 거는 문제시 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겼는데 그래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책임 소재 가리는 게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라고 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답답해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예, 뭔가 예. 그런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파기라는 말 대신 효력 정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실 남북 관계 발전법상으로도 이제 파기라는 게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효력 정지라는 걸 썼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북 정책이라는 게요. 청중에 있거든요. 국제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 그 대북 조치라는 게 힘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파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안 지키겠다는 점만 부각이 됩니다. 근데 파기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국제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 예. 안 지킨다라고 얘기를 그 안 지킨다라는 면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남북한이 똑같다. 이른바 양비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 효력 정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왜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됐는가의 원인에 주목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국제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국이라든가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처럼 한반도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파기라는 입장을 들었을 때하고 효력 정지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하고는 분명히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효력 정지라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성실하게 다시 합의를 이행할 뜻을 비추면 그리고 그걸 입증하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파기보다는 훨씬 더 탄력성이 있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걸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고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가요. 도발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서 양측 간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 약속들을 지킨다라는 사례를 축적을 해나가다 보면 서로 가지고 있는 이질감이라든가 적대감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네. 거지.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정전협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전협정이 작동하는 한은 그걸 어기게 되면 도발이에요. 예. 네. 여전히.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도 뭐 수없이 위반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9.19 군사 합의를 지금 효력 정지하면 북한 도발이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의 이런 효력 정지 검토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게 될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사실 북한은 뭐 이런 선언을 해도 어차피 지금 그거 안 지켜줘도 난 상관없다 그러고 또 도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자체의 마음을 다잡는 것도 또 하나가 있고요. 국제사회의 청중들이 보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느냐? 누가 이렇게 긴장을 올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효력을 만약에 이제 북한은 우리의 이런 메시지, 북이 보내는 메시지가 사실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다시 어떤 도발을 해온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 그때는 이제 우리 정부 역시도 이제 효력 정지에 대한 것이 실제로 또 그렇죠. 단행될 수 효력 있잖아요. 정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효력 정지가 된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방적에서 활발한 정찰 활동일 거예요. 그게 북한한테는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돼도 계속 지금 도발을 할 거냐 이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한다라고 하면 그냥 정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효력이 정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효력 정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규정들을 우리도 이제는 안 지킨다. 당분간은 우리도 준수하지 않겠다라는 거,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필요할 경우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정찰 활동이나 이런 것도. 그냥 북한에 통보하면 그걸로 그때부터 네네, 이제 그렇게 그렇죠. 정지가 되는 네네. 거군요. 예.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미일이 다음 주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일 네네.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그 관련한 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미일에 대한 문제에서 한국은 빠지고 미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한미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고요. 네. 주로 이제 미일이 협력을 할 경우에는 정보 공유라든가 한반도 주변에서의 그 협력 강화가 주로 주안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호 보완적이면 됐지, 보완적이 되면 됐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의 영역을 어떤 침범을 한다든가 한미 공조에 이 저해가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일본과의 그 군사 정보 공유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서로 합의가 된 사안이고, 물론 미국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군사 정보가 이 교환이 되는 협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 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해도요, 이게 강제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느 정도의 협정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이런 정보 교환 협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긴밀한 정보를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상호성 있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런 협정을 맺어놓으면 손해보는 우리가 좋든 것이. 싫든 그 일본이 요구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협정은 없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또 자체적으로 그 드론 사령부 창설도 지시했어요. 네네. 그 전에 이제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부대 창설하라 이야기를 했고 드론보 전투단 2018년에 창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드론과 관련된 교리라든가 아니면 합동 훈련들 이런 거를 아마 총괄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습 훈련들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사령부 창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이 논의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의견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령부를 창설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인기나 드론을 잡기 힘든 것이고 훈련 부족의 문제인지 거기에 적절한 계획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른바 얘기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진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면 드론 사령부 창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라서 진단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사령부만 세우다 보면 실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군 병력이나 인력들 자체가 갈수록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체제 현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 문제도 있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이 되는데 사령부만 계속 늘어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말씀해주신 그런 뭐 사령부에 대한 창설 얘기도 있었고 드론 킬러 개발, 스텔스 무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요. 예, 있는 것들 내에서 최대한 조합을 해서 무인기라든가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이라든가 추가적인 전력 그 보강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고 무조건 지금 무인기 넘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잡을 수 있는 가장 센 거 좋은 게 뭐냐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땐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예.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예. 그 북한 무인기가 한 대 제작하는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한 5, 60만 원 든다. 예. 근데 그걸 잡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된다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엄청나게 낭비적인 거예요. 그 면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네. 강구해야 한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잘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저는 있으면 막을 운용만 수 있는 제대로 것도 하고 있다. 연습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도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 최근에 도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북한 군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해임이 되고 이 자리에 처형설 들었던 리영델 전 국방장이 네네. 임명됐단 말이에요. 네네. 군서열 1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어떤 자리이고 바뀌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일단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김정은을 제외하면 북한 군부에서는 가장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 자체가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교체가 네. 됐고 그 다음에 당 비서에서도 해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사실 북한에서 이 군부에서 가장 수뇌부 자체를 이렇게 순식간에 갈아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김정은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문책성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 전형적으로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북한 내에 군부 내 인맥을 만들거나 군부 내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을 놔두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용해 자체도 네. 과거에 이런 운명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천이 정말 해임됐느냐 아니면 숙청됐느냐의 여부는 아마 금년 한 3월 되면 이제는 북한의 중앙 기관들 인사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예. 네. 이 부위원장 단에 과연 이제 박정천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3월이요? 있을 거예요. 네, 아마 2, 3월 경이 될 거예요. 이건 주로 최고인민회의 때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네, 지난해 처형된 걸로 보인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어요.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북한 엘리트층에서 어떤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이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 사이에서 예. 결국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공유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정은 체제 중후반에서 가장 김정은 이 체제 내에서 대표적인 대미통, 외교통으로 통하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2016년에 그 당시에 이제 외무상이 되면서 리수용과 함께 북한 외교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리용호가 외무상이 된 하에서 사실은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그러다가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무효로 끝나고 예. 그해 12월에 해임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2, 3년간 이게 종적이 묘연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 일본 신문에서 처형설이 나온 거죠.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높습니까? 실제로 처형이 됐던 아니면은 완전히 권력 이 향충부에서 배제가 됐던 제가 볼 때 리용호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좀 낮은 거죠.
근데 이제 리용호 이외에도 지금 처형설이 도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그 내부에 어떤 혼란이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혹시 들리는 얘기 있으신지? 영국 주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주로 그 이 서방통으로 육성하는 주로 라인들이 영국 대사관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마 북한 내에서 국제 감각이 있고 오히려 좀 개방성 있는 인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용호가 굉장히 외무 상태 강경하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 내 권력 엘리트 중에서는 대외적인 정세를 읽는 데 있어서는 가장 오히려 그 이 좀 열린 인물일 가능성이 큰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결과적으로 다른 그 권력 엘리트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아, 이게 우리 수령이 싫어할 만한 정보를 내가 보고하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세 번째, 결과적으로 내가 전문성이 있든 뭐든 내 융통성을 가지고 이게 일이 잘 되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고 수령이 사실상 심중에 가지고 있는 거대로 그냥 충실히 반영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트 체제 자체가 굉장히 경직화되고요. 정보를 숨겨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김정은으로 가는 정확한 대외적인 정보가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주민들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내부 정치든 외부 정치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 유통이 막혔을 때 그 독재 체제는 무너집니다. 예, 저희가 회전문 인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높은 고위급 인사여도 언제든 해임될 수 있고 숙청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북한 엘리트층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충성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뭐 통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반발심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항상 언젠간 뭔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까? 그 반발심은 없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 체제상 예. 그 위의 권력 엘리트들의 반발과 밑에 주민들의 반발이 동시에 결합될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커요. 현재로는 엘리트 따로 그다음에 주민들 따로 이렇게 반발이 있어봐야 엘리트들이 있을 경우에 엘리트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이걸 거예요. 김정은의 입장에는. 그래봐야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는 똑같이 그냥 네. 예, 우리 운명은 끝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 주민들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결국 외부에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는 똑같은 공동운명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도 지금 데리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신화가 무너지는 기점이 뭐냐면 권력 엘리트들 자체가 이게 허상이다. 우리 수령이 얘기하는 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사회적인 의식하고 쉽게 얘기하면 권력 엘리트들 자체가 김정은을 부인하는 발언들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체제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게요. 알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